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찬성표가 당론이었고 민주당은 자율투표가 방침이었는데 돈봉투 의혹이 연루된 2명의 의원 모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설명 이후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고 전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파장이 증폭되면서 정치권에선 여야 대표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논란 이후 중국의 전랑 외교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월요일 뉴스큐 국회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이후에 이어진 정치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최근 발언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293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모두 293표 가운데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습니다. 체포안이 부결되면서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두 의원 혐의 사실과 함께 검찰이 확보한 일부 녹취와 진술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돈봉투가 있었다고 진술한 강래구, 이정근 씨 등이 모두 입을 맞춰 거짓말을 꾸며낼 수도 없고 꾸며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후 두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와 혐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돈봉투를 돌렸다고 의심하는 시점이 이미 투표가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이라며 구속영장 내용이 모순되고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성만 의원도 언론과 혐의를 부인하는 인터뷰한 것을 두고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진술하면 괜찮고 방어권 행사하면 구속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에 또 그 다음 날 종료일에 매표용 돈봉투를 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과도한 행정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해 헌법 질서인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줬다면서 혁신의 혁자도 입에 올리지 말라며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분위기는 고스란히 대정부 질문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고부터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 오염수 대응 공조를 요청한 게 적절하냐며 야당을 압박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방류 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꺼내들며 정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부터 서로를 비판하며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과거 은행 논란을 모르지 않을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결정적 실책입니다. 희한하게도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의 굴종 외교를 했고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운전자론도 성과가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처럼 대중 외교 방향을 더 유연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는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강조하고 의혹을 방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국회에서는 상관이 특혜 채용 의혹과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 야간 집회 제한 등 다른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알아보죠. 오늘 의총에서 어떤 내용 오갔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가까이 의원총회가 진행됐었는데요. 앞서 지난달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맡는 것 등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상임위원장과 관련해 선출 기준이 재정립됐습니다. 의총에서는 당대표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전현직 주요 당직자와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경험이 있는 경우 기존 국회 관례대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뜻이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원칙에 따라 모레쯤 민주당 목 상임위원장을 뽑을 계획인데요. 앞서 최고위원직과 행안위원장을 동시에 맡게 돼 논란이 불거진 정청래 의원은 의총을 마친 뒤 이번은 물론 앞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당우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의총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혁신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 논의가 대의원제 폐지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결과를 어떻게 지켜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이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이 방탄에 대한 부담, 또 정치 수사, 이 프레임 속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컨설팅 업체로 불법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결과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검찰 반응은 없죠? 예, 방금 검찰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 반응을 잠시 전해드리자면 이번 사안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 부결에 따라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검찰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과는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통해서 두 의원의 혐의가 소명됐으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없이 곧바로 기각되게 됐습니다. 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지만 그럼에도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공범이자 또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소환 조사가 남아있는 등 여전히 검찰 수사는 한창 진행 중입니다.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 20명에 대한 수사도 최근에야 본격화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최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서 재작년 민주당 전대 직전에 29개 의원실의 동선 자료를 확보하는 등 돈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살포된 9,400만 원을 포함한 불법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한창인데요. 최근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자금이 당시 경선 캠프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오늘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을 해준 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 서너 곳이었습니다. 검찰은 먹사연 측이 경선 캠프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려고 업체와 허위로 용역 계약서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임 기자가 속보를 전했기 때문에 짧게만 전해드리면 검찰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 부결 때를 비춰봤을 때 그때처럼 유감의 뜻을 조금 전에 표결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검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어민들을 상대로 한 설득과 피해 지원 약속에 나서고 있지만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당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류 설비에 대한 시운전에 돌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이른 오전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설비에 미비점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관련 장치들이 실제 상황에서 이상이 없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시운전은 2주간 이어지는데 직접 알프스 오염수를 내보낼 수는 없는 만큼 담수와 바닷물을 사용해 해저 터널을 통과시켜 원전으로부터 1km 앞바다 지점까지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오염수 방류를 멈춰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도쿄전력은 앞서 지난 6일 원전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1km의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채웠고 이달 말까지 설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일본 정부 연일 현지 어민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고 있는데 어민들의 입장은 완강하다고요. 네, 일본 정부와 현지 어민들의 입장은 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한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본 정부는 곧바로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냉동 가능한 수산물 매입 사업 등에 사용할 기금 300억엔, 우리 돈 2,800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전 소관 부처의 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연일 후쿠시마현 등 지역 어민 단체장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를 피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어민 단체장들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이 지난 2015년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가가 책임감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이 방류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어민들이 오염수 투기에 반발하는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전국 어민회 총연맹은 오늘 오후 환경시민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 기대 사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사실상 일본 정부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를 땅에 장기 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히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홍콩 민영방송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일본 식품에 대한 추가 검사 장비들을 조달했고 필요한 준비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는 대부분 식품 속 감마 방사선량 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로 쉽게 탐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장비로 알파, 베타 방사선량을 탐지하는 좀 더 심층적인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 검역으로 통보한 기간이 길어지면 식품의 신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부 신선식품은 수입이 부적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전 특검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 사이 로비 조율자로 지목이 된 양 변호사가 소환되면서 당사자인 박 전 특검 조사도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역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제 오후 4시를 훌쩍 넘겼는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쯤 양재식 변호사를 비공개 소환한 검찰은 6시간째 피의자 신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내면서 박 전 특검을 보좌한 최측근인데요. 네,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박 전 특검을 입건하면서 양 변호사를 로비 실무 담당자로 지목해서 피의자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11월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게 힘써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뒷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먼저 대가를 요구하고 약정 사실을 박 전 특검에게 이후 보고한 인물이 바로 양 변호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김만배 씨까지 포함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에 검찰은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양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일당의 금품 청탁 의혹과 박 전 특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 등에 부딪혀서 결국 컨소시엄 출자자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면서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우리은행의 역할이 이처럼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을 뒷돈의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약속했다는 50억 원이 실제 박 전 특검 측에 흘러갔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측근인 양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의혹의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도 이번 주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시행사와 경기 성남시청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시행사 3곳의 사무실과 성남시청 관련 부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의혹으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5년 정자동 호텔 개발에 관여한 7개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베지츠 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를 빌려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1년 만에 자연 녹지에서 일반 상업지로 전환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첫 신문도 열리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중대한 위법이 없었는데도 기소만을 근거로 한 잘못된 면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비위 행위로 인한 정당한 면직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첫 번째 신문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까? 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 딜이 열렸습니다. 신문은 1시간 만인 조금 전 3시 반쯤에야 끝났는데요. 이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도 함께 냈습니다.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듣기 위해서 법원이 당사자들을 불러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신문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이 이루어질 만큼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 외에 다른 근거를 들어 직무 배제할 수 없다면서 탄핵에 준하는 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한 건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역시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면직 근거를 둔 방통위 법에 따라 면직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공소 제기만으로 면직한 게 아니며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면직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까지로 그 사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실제 면직이 이루어질지가 결정될 이번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전 위원장은 원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여부 시점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첫 제보자를 YTN이 중국에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이 이동관 특보와 학폭 관련 전화 통화를 한 뒤 처벌이 능사냐는 무마 발언을 하면서 이 특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보 측은 교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전경원 당시 하나고 교사는 현재 중국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어렵게 중국에서 YTN 취재진과 만난 전 교사는 당시 학폭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재단 측에 무마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남게 됐다고. 특히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특보와 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5년 8월 1일 김 전 이사장이 전 교사와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 특보와의 통화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 전학을 늦춰달라는 이 특보의 요청이 있었고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사실을 김 전 이사장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동관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뭐 꼭 처벌이 능사인가요?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그 학기 마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뭐 대단한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전 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는 이 특보의 최근 해명과 배치됩니다. 앞서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문의 차원이었다면서 이사장이 학폭 무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 교사는 당시 정권 실세의 부정청탁과 이사장의 학사 개입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학기 마칠 때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건 부정한 청탁인 거고 좀 알아보고 배려해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사장의 학사 개입은 이사 승인 취소 사유거든요. 또 어느 학폭 가해자의 부모가 재단 이사장에게 마음대로 전화를 걸 수 있겠냐면서 부모가 을 중에 을이라는 이 특보의 언급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건 갑 중에 갑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이사장한테 전화 못해요. 누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뭐 정말 억울하면 문제가 있으면 담임한테 전화를 하지. 전 교사는 당직 근무일에 중요한 날이라 김 전 이사장과의 독대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서 당시 사직 압박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예전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직생이 아직도 있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특보 측은 전 교사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던 김 전 이사장은 YTN에 독대 당시 3년 넘게 지난 사건을 평가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교장에게 학사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 동정 여론이 반영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시간여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자 무기명 표결이었거든요. 네. 자 표결 결과 포함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대체로 많은 예상들은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정말 동의를 받을 거다, 가결될 거다라고 네. 봤습니다. 그런데 139 윤관석 의원은 그렇게 나왔고 이성만 네. 의원은 132표가 나왔어요. 대체로 예상보다 좀 달리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되게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동의하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어요. 물론 두 당사자는 오늘 신상 발언을 통해서 높게 나오는 배경을 뭔가 확증 편향을 동원한 여론재판의 결과다 이렇게 항변하긴 했었는데요.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방향으로 좀 결과가 달리 나왔다. 우연하게 보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때도 찬성했던 쪽은 139표였습니다. 네. 부결은 138, 나머지 뭐 기권 등등 있었지만은 어쨌든 적극적인 찬성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113명, 그러니까 19명에서 26명 정도가 국민의힘 아닌 의원들이 동의했고 나머지는 지금 반대했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다시 말씀하세요. 당사자들한테는 엄청 좋은 결과죠.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라든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상태인데 네. 이게 정치적으로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후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결과였는지 어땠는지 좀 두고 볼 부분입니다. 네. 양반된 해석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결과가 민주당의 국민 여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이들이 구속까지 가게 된다면 바로 송영길 전 대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중간에 제동을 겨는 효과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두 당사자는 엄청 좋아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한쪽이 특별하게 좋은 결과다라고는 보기 어렵겠고 또다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법합니다. 아다시피 이번 21대 들어와서 3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국회에 동의됐었죠. 동의됐는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이어져서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두 사람까지 3번, 4번 케이스가 계속되고 있어서 불체포 특권 관련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도 다시 한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3일 탈당을 해서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고 아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설명하셨는데 부결 때는 방탄 프레임이 좀 굳어지고 가결되면 또 기획수사 주장에 대한 어떤 힘이 잃는다 이런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또 방탄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아까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선 혁신은 혁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론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정도였다면은 네. 양쪽에서 아전 인수로 이끌어가면서 해석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요. 상당히 국민 일반들의 여론조사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는 쪽 의견이 많았었기 때문에 부결 결과가 민주당 쪽에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지적했다시피 현재 두 사람의 소속은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후의 행보 등을 봤을 때 대체로 민주당과 동일시해서 국민들은 보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또 하나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가지고 당론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나올 때마다요. 정당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당론을 한번 정비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요. 국회법 114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국회의원들은 투표할 때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자유투표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투표에서 당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대체적으로 뭔가 당의 방향을 얘기하는 정도지 투표는 결국 개별적으로 하도록 법률까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당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문제, 기속력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 대상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21대 들어와서 초반에 영급부 3명은 모두 그대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네, 그런 상황이 가결됐죠. 생겼죠. 가결됐죠. 물론 최근에 하영재 의원 됐지만 하영재는 특이하게
국회에서는 체포 동의를 받았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오히려 그랬었죠? 기각이 됐단 예. 말이죠. 이 두 사람들의 경우도 실제로 만약에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는데 이후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오히려 기각이 된다면은 상반된 효과가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점에서는 오히려 현재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 꼭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결과만은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사실 회의장에서 한동훈 장관 설명 있고 나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겠죠? 예, 한동훈 장관 좀 구속 체포동 영장 청구에서의 사유를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넣을까? 지난번 두 번도 주목을 받았었어요. 노웅래 의원 얘기할 때는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왔다가 이재명 당대표 관련 얘기 나올 때는 휴대폰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몰래 아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네. 10만 원 이익이라고 하느냐 이런 사례까지 들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말을 추가로 할까 했었는데 지금 돈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명이 돈을 돌렸다는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에 관한 투표에 참여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후에 몇 번의 분석이 나올 법한데 이게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오히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지 아니면 본인들의 이어질 가능성이 끊으니까 잘라주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네. 발언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윤관석 의원이 무슨 얘기했냐면요.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근거로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오늘 설명을 하면서 20여 명이 특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언론 보도는 구체적인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뭐 성씨 정도만 오늘 나왔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네. 특정되고 있지 않는지 특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니까 조금 이후에 언론들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저처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윤관석 의원은 반대가 145이고 이성만 의원이 155표거든요. 네. 그 10표 차는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적으로 포함해서? 보자면은 체포 동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부결적이 조금 이성만 의원이 강했죠. 네. 그래서 역할 그동안에 나왔던 녹취만 기준으로 보자면은 역할이 윤관석 의원은 좀 큰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요. 이성만 의원은 좀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중으로 네. 보자면은요.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논자에 따라서는 혹시 두 사람이 동일하게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좀 비중이 컸던 윤관석 의원은 가결이 되고 혹시 이성만 의원은 부결되는 쪽이 아닐까 했었는데 두 사람이 부결되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찬성하는 수치가 이성만 의원 쪽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체포 동의안 관련 하나 말씀드리자면은요. 예. 국회의원들 특권이 하나로 면책 특권하고 이거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특히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구체적인 절차, 불체포 동의 절차는 이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국회법이 조금씩 개정이 돼 왔습니다. 네. 한때는 그냥 동의 절차만 국회에 규정돼 있다가 24시간 지나서 72시간 내에 한다는 것도 개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후에 72시간이 지나버리면 유야 무야 폐기가 돼버리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72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열리는 첫 번째 때 본회의 부의시킨다. 이렇게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우리가 알겠지만은 과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정파적인 문제가 돼버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사안처럼 엄격하게 하려면은 더구나 너무 지금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체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불체포에 대한 동의 문제로 해가지고 3분의 2 정도를 엄격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헌법에는 동의 얘기가 돼 있는데 체포 동의가 아니라 불체포 사안으로 과연 국회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라는 문제인데 역시 조금 현재의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에 헌법 사항이긴 하지만은 국회법 수준에서 뭔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는 자꾸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이겠죠. 심지어는 원천적으로 폐의자자 이런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까 여당에서 혁신의 혁도 꺼내지 말라고 한 건 아무래도 이 직전에 이례경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민주당 머릿속이 더
했겠죠.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의총에서 혁신위원장 발표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정해진 시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오전 보도는 혹시 오늘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당 대표는 대변인한테 물어봐라 얘기했고 권칠성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네.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 나온 것들은 조금 정파성이 약한 학자들 중심으로 모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저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없습니다. 네. 물론 혁신이 가동에 대한 요구는 당내에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비제명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관련 논란을 둘러싼 문제라든가 오늘 이제 투표까지 갔던 돈봉투 의혹 문제, 그다음에 코인 관련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과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혁신 방향도 그런 쪽인지 그게 아닌지 분명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자들의 취재가 필요하다면은 현재 민주당이 혁신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혁신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해야 될 겁니다. 되게 혁신하려고 했을 때는 과거에 보면은요. 당 리더십을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가 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방향을 정한다든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의 정책 문제라든가 노선 문제를 혁신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크게 리더십까지 갈 필요가 없이 당 연구원의 외부 전문가들 참여해서 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당의 혁신위원회를 걸었을 때 과연 민주당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방향이 없어서 서로 좀 동상이몽을 꾸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로는 개파색 옅은 학자 출신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가 나오는 것도 현재 민주당의 고민의 한 갈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이 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내경 지난번에 임명했다 9시간만 이제 철회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후임을 뽑지 않아 버리면 아예 혁신위원회 자체가 무산된 걸로 인식이 되니까 혁신위원회는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무색무취한 당파성이 정파성이 약한 학자 출신들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모셨을 때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네. 무슨 뭐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뭐 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란은 줄일 수 있지만은 혁신위원회 역할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모시려고 하는 건지도 분명치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데 뭐 관련해서 여러 갈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YTN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단독 인터뷰를 제보자를 인터뷰하기도 했고 지금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또 민주당에선 또 관련 추가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학폭 자체에 관한 얘기죠. 네. 초반에 문제가 제기됐다가 이동관 특보가 좀 과장돼 있다. 심지어는 상호관계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둘이 잘 지낸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호간의 공방이 진행될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청문회 단계까지 간다면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서 청문회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에요. 현재로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라든가 국민의힘 반응에서 보면은 그대로 내정하는 쪽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후에까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갈지 그것은 두고 볼 문제입니다. 초반에는 분명히 거의 낙점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살리고 갔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마지막까지 내정할지 이 부분은 좀 두고 갈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결과에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 기일 요 내용도 결과도 좀 반영이 될까요? 네,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어차피 그 7월 말인데 지금 나머지 지금 먼저 임명한다면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 청문회를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한상혁 전 위원장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 청문회 거쳐서 임명하고 두 번째 재임할 때도 저치는 게 바람직한지 해가지고 아예 내정을 지금 할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할지 남아있는 시기여서 이 부분은 이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지금 행정소송 관련 문제 결론하고 상관없이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점은 이미 고민해왔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대표가 좀 TV 토론을 통해서 만나서 어떤 좀 물꼬를 틀 수 있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서로를 향해 하는 말을 놓고 보면 좀 부정적이거든요. 공산당 한국 지부장, 오염수 동맹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야 대표 간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물론 여야 대표이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시각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정 싸움으로 좀 들리기도 하고요. 네, 접근하다가 싱하이밍 만난 걸 가지고 중국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설전이 커지고 네. 아이들 문제까지 같이 겹쳐서 이제 감정 싸움까지 가고 있습니다. 서로 아들 관련 의혹을 이 문제 갔는데요. 제기했죠. 뭐 근원적인 문제는 지금 이제 싱하이밍 대표 대사를 만났던 것에 대한 쟁점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정부가 하는 외교관계가 부족한 부분은 야당 대표가 도와주는 건 맞는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보완해주고. 제가 이 자리에 다른 사안들의 경우에 특히 외교관계는 언론 여야당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였는데 네.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 행보에는 좀 패착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쟁점하에 너무 서두른 나머지 이것이 외교 전략으로서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네. 과연 이번에 싱하이밍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또 상호 관계에 과연 도움이 되는 쪽이 됐는지 아다시피 이번 끝나고 나서 양쪽이 서로 대사를 초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대응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좀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요. 싱하이밍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지 않고 가만뒀던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 발언까지 했는데 네. 당연히 그 초치할 만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또 중국은 또 맞대응하고 악화되었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근본적으로는 야당의 역할 필요하고 외교에서 역할 분담 필요하지만은 네. 싱하이밍 대표를 만나서 더구나 그것을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방송하는 전략까지 택한 것은 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좀 잘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이재명 대표 패착이라고 하셨는데 그 패착을 불러온 싱하이밍 대사의 전랑 외교는 잠시 후에 박서곤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김만음 교수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거친 발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사실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외교 무대에서 힘을 과시하는 중국의 막말 전술을 전랑 외교라고 부르는데 특히 대변인 시절부터 전랑 외교의 상징으로 꼽힌 친강 외교부장의 취임 후 각국 대사들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전랑 외교는 늑대 외교 혹은 늑대 전사 외교라고도 하는데요. 중국의 액션 영화 특수부대 전랑2에서 유래됐습니다. 영화 슬로건 자체부터 맹목적 애국을 내세우고 있는데 중국을 모욕하는 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반드시 응징한답니다. 중국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을 앞세워 대외적으로 거친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독일 언론 슈피겔이 이러한 중국식 외교를 비꼬며 처음으로 인용해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8일 싱 대사가 한미 동맹을 비판하며 잘못된 배팅 등 과격한 단어를 쓴 것도 전랑 외교의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북한 사리원 농업대학을 졸업한 이른바 북한 유학파 출신입니다. 외교관 경력 내내 우리나라와 북한 대사관에 번갈아 근무하면서 한반도와 인연을 이어왔죠.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는 과거 한국 근무 시절부터 거친 언행으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2004년 주 한국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타이완 총통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밝힌 우리 여야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비슷한 논란은 2010년에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장신선 주한 중국 대사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자 통역관으로 배석했던 싱하이밍은 한국어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과장급 인사가 주재국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날을 세운 겁니다. 결국 이번 싱하이밍 대사의 돌출 발언도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우리 정부의 싱 대사 초치에 중국 정부도 주중 한국 대사를 맞초치하는 등 한중 관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외교 변수로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외교적 소통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사 맞초치를 부른 전랑 외교 먼저 정리해봤는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한 주한 중국 대사를 우리 외교부가 불러서 항의를 하자 중국도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런 주고받기식 핑퐁 외교 마찰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또 과거와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주말 사이에 중국이 베이징 주재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부른 건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정 대사가 3박 4일간 닝샤 자치구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오자마자였습니다. 차관급인 수네이둥 부부장 대신 한급 아래인 눅룽 부장조리와 만났습니다. 약속하고 만난다는 뜻의 유에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짜오젠이란 말과 함께 외교적 항의의 뜻이 담긴 용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건 고유 업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한국이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재호 대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사관도 또다시 반박 성격의 자료를 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정 대사를 초치한 사실을 알린 건 일요일인 어제 오후. 주중 한국 대사관은 곧바로 추가 자료를 내고 정 대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싱 대사가 우리나라 야당 대표와 만나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는 겁니다. 대응에 맞대응이 반복되는 핑퐁 항의인 셈인데요. 이런 식의 외교 마찰, 길게 보면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 발언을 두고 중국이 격한 반응을 보였고 서로 외교관을 불러 공식 항의하며 정면 충돌했었죠. 싱 대사의 이번 발언 역시 미국, 일본에 밀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견제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한중 간의 외교 마찰,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직전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설 때부터 중국은 보수, 친일 세력이 주도한 야합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이번에 싱 대사가 야당 대표를 먼저 관저로 초청해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을 작심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해 한중 관계 악화에 책임을 돌리고 한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그리고 안보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즉 한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을 특정해 공세를 퍼붓는 일종의 갈라치기 시도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때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경제 보복이 반중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역효과를 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에 지지 않고 맞받아칠 수 있는 배경도 사드 보복 이후 양국 간 경제적 연결고리가 그만큼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강 특파원이 중국이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전해줬는데 대통령실은 싱하이밍 주한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선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국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현충일이 지나자마자 작정을 하고 한국을 모욕하고 겁박한 것은 대오각성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6월에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서해상에 떨어진 북한의 우주 발사체 주변에서 중국 함정들이 탐색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당국은 아직 딱히 대응해야 할 만한 소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어청도 서쪽 200km 공해에서 인양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공해에서 중국 군함 일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의 수색과 인양 작업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딱히 우리가 대응할 만한 소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국방부 차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방한 기간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핵 협의 그룹 NCG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EDSCG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 The United States will stand firm in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which includes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해 공동 경비구역 JSA를 찾은 뒤 한미 연합훈련도 참관합니다. 무엇보다 칼 차관의 방안이 주목되는 건 한미 핵협의그룹 NCG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NCG는 양국이 미국 핵 전략무기의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 공동작전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협의체로 기존 EDSCG보다 논의 범위와 폭,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양측 수석 대표가 누군지, 언제 첫 회의가 열릴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4일에 저희 국방부 장관님과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서로 접견을 하고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칼 차관이 한국 방문에 이어 곧바로 일본을 찾는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당초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에 예고한 발사 기한은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기존 발사 기한은 훌쩍 지나버렸고 북한이 2차 발사 때는 IMO의 발사 일정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미의 대북정찰 감시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2차 발사지로 유력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등을 지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앉아서 잠깐 쉬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0여 년 전 앉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관련법이 마련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 바쁜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아르바이트생은 계속 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잠시 시간을 내 앉으려면 매장 내 의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무하면서 안쪽에 의자가 있으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 아프다. 아니면 지금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홀에 나가서 쉬던가.
백화점과 면세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장별로 직원용 의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손님이 없어도 서서 일합니다. 임시 매대는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직원은 여러 명인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 눈치를 봐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1,500여 명을 상대로 올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서비스업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 안에서도 의자 같은 비치 물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한 지 지금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아무래도 하지 정맥류는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염증이 난다든지.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휴식을 위한 의자를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됐습니다. 말뿐인 앉을 권리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을 넣자는 법 개정안이 6년 전에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폐기됐습니다. 우리 법령은 애초에 취지는 처벌보다 계도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 사업에 치중을 하고 사후적인 과태료 조항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으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입니다. 앉을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직 노동자의 건강 실태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법 개정에 앞서 직원들의 휴식과 건강이 손님 응대만큼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안전을 위협하는 기상이변이라는 주제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었는데 지금 화면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혹시 준비되면 여러분께 소개하기로 하고, 지난 주말에 이어서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초여름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벼락과 돌풍에 우박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그럼 지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청, 영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이 예고됐는데요. 대상 지역은 경기도 동부와 강원, 충북, 호남 동부, 영남, 제주도입니다. 내륙에서 강력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진 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밤까지 비를 뿌리겠는데요.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5에서 50mm가량의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밤이 되면 소나기가 잦아들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벼락과 돌풍, 우박이 예보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벌써 사흘째 벼락과 우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시설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네, 대기가 부쩍 불안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층에는 아직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 하층 기온이 크게 상승하는 게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벼락과 우박이 동반되는 건데요. 특히 벼락이 땅으로 떨어지는 낙뢰는 연평균 10만 회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79%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주변에서 낙뢰가 치면 자동차나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평지에서는 몸을 낮추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몸을 숨기고 골프장에서는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기상이변에 사라지는 안전지대 다시 보여드렸고,
최근 들어 산사태 피해 건수 대비 면적이 평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집중호우가 늘었다는 건데 산림청이 올 여름부터 산사태 위험 예보를 48시간 전에 발표해 인명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면산 이후 대형 산사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당 피해 면적을 보면 차이는 조금 있지만 최근 4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8년 평균보다 무려 30%나 증가했습니다. 시기별로는 전체 피해의 82%가 7, 8월에 집중됐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의 총합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강수 일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가 한 번 내릴 때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집중관리 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2만 9천여 곳. 지반이 취약한 지역 외에도 지난해 산사태와 올해 산불 피해 복구지 61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 등 집중관리 대상지의 약 97%에 해당하는 총 2만 8천여 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산사태 피해지는 우기 전까지 복구사업을 마무리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도 선보입니다. 먼저 산악기상망과 산사태 우려 지역에 땅 밀림을 감시하는 무인 시스템을 확충했습니다. 또 행안부와 국토부 등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경사지 정보를 통합해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24시간 안에 발표하는 산사태 위험 예보를 최대 48시간 전에 발령해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네, 이렇게 산사태 대비도 필요해 보이고요. 올여름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일반 도로는 사전 통제합니다. 유사시 시민 대응과 협조가 중요할 텐데요. 차유정 기자가 행동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침수 예경보제. 시간당 55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서울시가 발령합니다. 침수 예보를 발령합니다. 해당 자치구는 수차를 강화하고 각 소속 부서 및 관련 기관에 발령사항을 즉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자치구가 판단해서 침수 경보를 내립니다. 경보는 재난 문자를 통해 시민에게 전해질 텐데 지하 역사, 상가나 지하 주차장 등 지하에 있는 시민들 대처가 중요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지상으로 이동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 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탈출에 실패하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침수가 예상되면 튜브 등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해 구조를 기다립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침수 위험 시 일반 도로에 대한 사전 통제가 처음 이뤄집니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강남역과 이수역, 대치역이 대상으로 통제되면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에선 타이어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담배꽁초나 낙엽이 모여 제기능을 못하는 빗물바지 관리 청소는 수시로 해둬야 합니다. 실제 강남역에 가보니까 일주일만 돼도 비닐바지에 담배꽁초가 다 쌓이는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시민 신고제 운영, 그다음에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주택의 절반 이상이 아직 물막 이판 등의 설치가 안 된 만큼 시는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인정했고 피고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1심보다 8년 형이 더 추가됐지만 여전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1심보단 늘어난 거지만 애초에 검찰 구형은 35년이었습니다. 자, 그럼 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다 받아들여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가해자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년형 선고에 대해 재판에 참가한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A씨 혐의는 강간살인 미수입니다. 애초에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씨를 따라가다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성범죄 증거가 포착돼 검찰이 공소장을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바지 등에서 A씨의 DNA 염색체가 나왔고 범행 직후 성폭력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항소심 과정에서 나온 추가 증거입니다. A씨는 그동안 증거가 명확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고 성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성범죄가 직접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정황 증거로 범죄 자체가 성범죄를 위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한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요청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가능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포심 등으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일단 오늘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어서 가해자 신상은 확정 판결 이후로 미뤄집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고 A씨와 구치소에서 잠시 같이 생활했다는 남성이 인터뷰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나중에 출소하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도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버지, 누나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A씨가 오른팔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후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난 2021년 10월 장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뒤 보험사 5곳에 15억여 원을 청구했고 그 가운데 1억 8천만 원을 실제로 타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원룸 건물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배달기사 2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0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지인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나흘 전부터 강간치사, 원룸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의 사인 규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 통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유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부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A씨가 치료받았던 병원을 운영한 30대 중국인 부부를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검거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올라가던 영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상 123층,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 외벽에 보시는 것처럼 한 남성이 바짝 붙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안전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등반하는 모습이 아찔한데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창문에는 하늘과 구름만 비칠 정도입니다. 새벽 5시부터 맨몸 등반을 시작한 이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의 만류에도 등반을 계속하다가 4시간 만에 72층에서 구조돼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20대 영국인인 이 남성은 높은 건물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스포츠인 베이스 점핑을 하기 위해 사흘 전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도 프랑스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올라갔다가 체포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상징성에 끊이지 않는 무모한 도전,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롯데 측도 우리 구조대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영업비밀을 빼돌린 게 아니라 복제품 수준의 공장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5살 최모 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부사장도 지내는 등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퇴사 이후 타이완 전자기기 제조업체 폭스콘과 계약을 맺고 회사를 차려서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 명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는 8조 원대 투자를 약속받아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술을 유출하기로 마음먹은 최 씨. 최 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공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기술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에 감리를 맡은 협력업체 관계자에게서 공장 설계 도면을 넘겨받았고 반도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 배치도도 손에 넣었습니다. 또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공장을 관리하는 기술 BED는 삼성전자 출신 직원이 재직 시절 획득한 자료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공정 배치도와 BED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을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만 폭스콘이 약속한 투자금이 끊기면서 공장이 실제로 지어지지는 않았는데 검찰은 단순히 개별 영업비밀을 빼돌린 게 아니라 사실상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최초의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 최소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 씨를 포함해 7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 씨가 중국 청두시에서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다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도 국내 기술을 유출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10명 가운데 7명이 1년 이내 주택을 마련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거래 플랫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물은 결과 68.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반년 만에 8.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에서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재작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 5천여 건 가운데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거래된 3만 7천여 건의 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전체의 54%가 직전 계약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역전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 원을 차익으로 내줬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58%에서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달 목욕료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목욕료는 1년 전보다 14.1% 상승해 1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PC방은 6.1%로 4년 6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들 업종은 연료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업종으로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본격적인 여름도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조명을 LED로 바꾸고 화면의 조도를 평소보다 조금 낮춰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등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지구를 지켜라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모니터 밝기를 70에서 80%로 조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땐 멀티탭 전원을 끄고 있습니다. 화면도 자리를 비울 때는 10분 이내가 되면 1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꺼지는 그런 거라든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들을 줄이는 거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9주 동안 이른바 에너지 다이어트 행사를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경품을 줬는데 모두 6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으로도 에너지 절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번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 높은 LED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선 백화점도 있습니다. 전기 사용을 줄여보자는 건데 사용하는 기기 양이 많다 보니 적지 않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한국전력은 실내 조명을 80%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야외 체육시설 조명을 야간에는 끄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루 1kWh 줄이기라는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절약 행동 요령 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민간에서도 에너지 절약 실천 및 고효율기기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기요금 부담도 줄이고 에너지 위기도 극복하도록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파업에 따른 손실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취지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15일 오전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파업에 돌입해 물리적 충돌을 빚자 차량 생산 라인이 멈춰 손해가 났다며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었지만 20대 청년층 가입자는 9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구가 감소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10%가량 증가하는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자 수가 늘었는데 유일하게 29세 이하 청년층은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청년 실업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특히 20대 후반 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고 도소매, 사업 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완화로 관광객이 늘고 돌봄 등 사회복지 수요가 늘면서 서비스 업종에서만 23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0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11만 2천 명 늘었는데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상승폭은 7천 명 수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8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 늘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작년 동기보다 2만여 명 많은 65만 7천여 명이 실제 구직급여를 받았고 총 지급액은 1조 6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 대상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매달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6,650원 오릅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 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나 추락사고가 지난해 전년 대비 40.6% 증가한 5,274건 접수됐습니다.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대는 곧바로 도착했지만 전문의가 없다거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 4곳에서 입원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이 2시간이 지나며 심정지 상태가 됐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 사고 발생 1시간 이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증 외상 환자 가운데 1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2021년 기준 35%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의 경우엔 더 심각한데요. 2021년 기준으로 10살 미만 중증 외상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제때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021년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들어간 0에서 9세 중증 외상 환자 122명 가운데 1시간 안에 내원한 환자는 30명으로 24.6%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31.3%에서 3년 만에 6.7%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소아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 준수가 특히 어려운 이유가 관련 전문의와 의료기관이 부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무려 570명이 모인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소아과 탈출. 소아과에 지원하는 젊은 의사는 없는데 기존 의사들마저 미용과 성인 진료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어린이병원. 문을 연 지 1시간이 안 돼 대기 번호는 50번을 넘어섰고 아파서 우는 아이와 보호자들이 뒤섞이며 돗대기 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린 아이를 안고 아침 7시부터 줄을 선 엄마는 평소와 비교하면 그나마 한산한 거라고 말합니다. 대기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 안에 오히려 다른 게 전염될까 봐 못 올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진짜 여기 많고 열이 안 떨어져서 그냥 아침 7시에 나와서. 이 병원은 의사를 더 뽑으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데다 직원 인건비 등은 오르면서 진료 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1인당 6시 이후에 9,200원인가를 더 받거든요. 직원들에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는 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줄여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처럼 동네 소아과 의원과 대형병원 사이 허리 역할을 하는 아동병원들 10곳 중 7곳이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이 있고 그 시점은 5개월 안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개원이들은 미용과 성인 진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증과 준중증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1차, 2차 의료 현장 붕괴에 응급 소아들마저 응급실 뺑뺑이를 전전하며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등 각종 시설 확충을 발표하고 있지만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 돌려막기에 불과할 거란 지적입니다. 아동병원에서의 그런 의료진의 이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병원에 아니면 대학병원에 입원 전담이라든가 응급실 병원 쪽으로 많이 인력들을 사실 유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아랫돌은 계속 1차, 2차 의료가 붕괴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의료 수가 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소아과 의사들의 도미노 이탈은 막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 지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10곳 가운데 한 곳은 교습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특별 점검한 결과 95개 학원에서 139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을 보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변경된 교습비를 공지하지 않는 등 교습기 관련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게시나 표시 또는 고지 위반이 2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무자격 강사 채용 등이 18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 군이 동남부 도네츠크주의 3개 마을을 되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 군이 도네츠크주의 블라우다트네와 마카리우카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국경수비대는 도네츠크 지역의 네스쿠치네 마을에 다시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 것을 사실상 인정한 뒤 발표한 첫 성과로 평가됩니다. 미국 북동부 필라델피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무게가 수천 톤이나 되는 거대한 상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로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화재가 났는데 당시 솟구친 맹렬한 불길 때문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동부 필라델피아의 95번 고속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앞쪽 하늘을 시꺼먼 연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차가 현장을 통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연기 부근에 거대한 상판이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무게만 수천 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마치 거대한 사각형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선 맹렬한 기세로 불꽃이 솟구칩니다. 아래쪽 도로를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불이 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At approximately 6:20 a.m., a vehicle fire underneath I-95 behind me here caused a portion of the highway above to collapse. 갑자기 상판이 무너지면서 일부 차량이 그 아래에 갇혔지만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붕괴되지 않은 반대 방향 상판도 화재로 인한 열에 손상돼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됐습니다. The I-95 segment behind us carries roughly 160,000 vehicles per day. A very, very heavily traveled interstate, likely the busiest interstate in our Commonwealth. 사고 당시 유조차에는 수천 리터의 휘발유가 적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델라웨어 강이 유출된 기름에 오염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판 붕괴 규모가 크고 고열에 손상된 정도도 심각해 정상적인 통행이 재개되기까지는 앞으로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기적의 생還이후 4남매 근황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비행기 추락 후 아마존 밀림에서 무려 40일 만에 구조됐던 13살에서 1살까지 4명의 어린 남매가 점차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조금씩 당시 상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들은 구조됐을 때 벌레에 물리고 탈수 증세, 영양실조 증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며칠 군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그 사이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Los niños pues ya el segundo día pues uno ya ha visto con más cambios que ya se ha sentado, que ya lo menos pues ya ellos ahorita lo tienen como haciendo dibujitos, algo que 아이들의 입을 통해 생존 상황에 대한 비밀들도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비행기 잔해에서 챙긴 곡물 카사바 가루를 먹고 이어 정글에서 씨앗이나 나무뿌리, 과일들을 채취해 먹으며 견뎌냈습니다. La verdad quiero decirle a ustedes con pocas palabras es que nosotros somos de un pueblo indígena. Creemos mucho en la selva, que es nuestra madre. 아이들은 비행기가 추락한 뒤에 심하게 다친 엄마와 나흘 정도는 함께했습니다. 엄마는 숨지기 전 맞이인 13살 딸에게 동생들과 함께 스스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맞이는 이에 따라 추락한 비행기에서 필요한 생존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Fue muy inteligente porque nosotros cuando revisamos el maletín, ¿qué es lo que llevaba? Clara ya cogió el tornillito, cogió la toallita, el pedazo del camping, se echó una linterna con batería de un par, pero ya estaba desgastada. 아이들은 앞으로도 2, 3주 더 심리 영양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이 조금 더 기운을 차리면 어려서부터 배운 정글 생존법과 엄마의 마지막 당부가 가혹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의 길잡이게 됐는지 자세히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조대는 아이들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조견이 갑자기 실종돼 열대우림 속에서 수색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호주 시드니 북서쪽 뉴사우스 웨일스주 헌터밸리 지역에서 결혼식 파티에 참석했던 하객들을 태우고 숙소로 이동하던 전세버스가 굴러떨어져 10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버스에는 와이너리에서 열린 결혼식 파티에 참석한 뒤 돌아가던 하객 35명과 운전사가 타고 있었으며 버스가 구르면서 1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면서 58살 남성 운전기사를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엔 베트남 수도 하노이 근처에서 수원선 국립공원 탐방을 나섰던 우리 교민 20여 명을 태운 버스가 도로 아래로 떨어져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하노이 인근 박린성의 한인 산악회원 22명이 다쳤는데 그 가운데 5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부상자들이 하노이의 한인 밀집 지역인 미등의 홍옥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면서 다행히도 생명이 위중한 환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서울 곳곳 주요 명소가 팬클럽 아미의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 예정입니다.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약 2주 동안 2023 BTS 페스타를 엽니다. 페스타가 시작이 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남산의 서울타워와 롯데 월드타워, 세종문화회관, 세빛섬 등 서울 시내 주요 명소들이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고 미디어 아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국 축구의 내일을 열 우리 선수들은 오는 수요일 귀국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압박에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친 김은중호는 전반 19분 비냐민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전반 24분 이승원의 크로스를 배준호가 받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반칙을 했고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이승원은 이탈리아전에 이어 이번에도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이번 대회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이강인의 2골 4도움 기록을 넘어선 좋은 기록입니다. 김은중호는 후반전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후반 31분 세니오르에게 결승골을 내줍니다. 그리고 후반 40분 추가골까지 내주며 3대1로 졌습니다. 주목할 스타도 없고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도 거의 없는 선수들을 조직해 4강까지 오른 김은중호. 원팀 조직력으로 아시아팀으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르며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도 지켜줬습니다. 또 배준호와 이승원, 이영준과 최석현 등 한국 축구의 내일을 이끌어갈 자원들을 발견한 것도 큰 소득이었습니다. 김은중호는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황선홍호가 중국과 두 차례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옥석 가리기의 마지막 단계라며 와일드카드 구상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선홍 호에 발탁된 울산의 미드필더 엄원상은 2선 경쟁에서 스피드를 앞세워 경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각오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KBO 올스타전의 베스트 12 팬 투표 1차 중간 집계 결과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 후보인 키움의 이정후가 전체 득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정후는 50만 2천여 표를 받아 전체 96만 5천여 표 중 과반이 넘는 52%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최다 득표 2위는 최근 물오른 타격감을 보이는 드림 올스타 지명타자 부문 롯데 전준우가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는 여자 배구 현역 최고령 정대영 선수가 FA 계약으로 친정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배구 선수를 꿈꾸는 딸과 코트에서 함께 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노력해보겠다고 웃음 지었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적 같은 리버스 스윕 우승 뒤 친정팀에 돌아온 81년생 베테랑 정대영. 많게는 20살 넘게 차이나는 후배들과 뛰는 비결은 철저한 체력 관리입니다. 웨이트 같은 거 할 때 조금 무게를 많이 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다른 선수들한테 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GS 칼텍스 시절 낳은 딸 보민이는 어느덧 중학생이 돼 배구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뜨거워. 왜 너 근데 너무 이쁘잖아. 잘 나왔지. 네, 엄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꿈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사춘기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제가 집에서 엄마 갈게 그러면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엄마 잘 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을 잊은 경기력에 이대로라면 딸과 함께 프로무대에서 뛸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솔직히 보민이가 고등학생이면 제가 조금 더 참아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서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아마 제가 선수로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6년만 버티시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엄마랑 해가지고 배구를 하는 걸 생각하면은 좀 뭔가 신기할 것 같아요. 여자 배구 현역 최고령이자 워킹맘 선수로 이 코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짜릿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퇴를 못하고 계속 선수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든든한 응원을 등에업고 정대영은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보민이가 항상 밝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난 엄마가 그냥 배구를 계속 오랫동안 했었으면 좋겠어. YTN 이준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더웠습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지금도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에 이어 내일도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영남에는 최고 50mm, 많은 곳에는 6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내륙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며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대구는 20도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30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날이 더욱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